한국을 무너뜨리려 했죠. 하지만 무너진 건 일본이었습니다. 20년 경력 국제 저널리스트가 직접 목격한 독도 전쟁의 충격적 결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임스 윌슨의 감동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국 출신의 국제정치 전문 저널리스트죠. 지난 20년간 세계 곳곳의 외교 분쟁을 취재하며 살아왔습니다. 중동의 영토 분쟁도 봤고요. 남중국해의 긴장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 봄 도쿄에서 열린 한 국제 포럼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세계가 알아야 한다. 처음엔 단순한 정치쇼인 줄 알았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흔히 나오는 그런 발언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에 광고를 싣고요. 학술 포럼마다 일본 학자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정치인들에게 로비까지 펼치더군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 주도권을 일본이 쥐는 것. 저는 기자로서 이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이 뿌린 메시지는 교묘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다. 한국은 비합리적이다. 한국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먹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한일 갈등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으나 한국 측의 경직된 태도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왜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계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외교가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궁지에 몰리는 듯 보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요. 일본의 프레임은 점점 더 강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정말 외교적으로 고립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2023년 여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요. 한국 측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 발표 자료 첫 장에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는 별 기대 없이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진행되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고요. 미국 측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발표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이런 수치가 나왔죠. 북한 미사일 발사 탐지 정보의 80% 마이너스 한국 제공. 저는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3분 이내에요. 3분입니다.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파트너 대한민국. 저는 그 문장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자신들이 미국의 최고 동맹이라고 자부해왔죠. 동아시아 안보의 중심은 일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핵심 파트너는 한국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일본 이전, 한국 우선.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최고 수준의 군사 기술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도 쉽게 주지 않는 기술이죠. 그런데 그 승인을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받았다는 겁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보는 한국과 일본의 위상이 이미 뒤바뀌어 있었다는 것을요.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가 등장했습니다. 미군 전략 자산 정비 체계 요코스카에서 부산으로 전환 중.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코스카는 일본의 자랑이었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의 모항이죠. 일본은 그것을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 시스템이 한국 부산으로 넘어가고 있다니요. 저는 일본 대표단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재빨리 한국 대표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짧은 인터뷰를 요청했죠. 이 데이터는 어떻게 준비하신 겁니까? 한국 측 대표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 말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따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실제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일본이 독도 외교로 한국을 고립시키려 할 때요. 한국은 조용히 미국, 호주, 인도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언론과 학계를 동원해 프레임 전쟁을 벌일 때요. 한국은 실질적인 군사 정보를 공유하며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일본의 독도 외교 vs 한국의 안보 외교 승자는? 하지만 기사를 쓰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일본이 그냥 물러설까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확인하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공동성명에 이런 문장이 들어갔더군요.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안보 파트너이며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최전방 동맹이다. 일본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던진 이 한 방이 일본의 독도 외교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거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제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지형 재편 한국 부상, 일본 위기.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 주말 내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런 역전을 만들어낸 걸까요? 일본은 수십억 엔을 쏟아부으며 독도 외교를 펼쳤습니다. 언론, 학계, 정치권을 총동원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의 과거 성명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관련 발표문을 찾아봤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외교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도발할 때마다 최소한의 대응만 했을 뿐이죠. 대신 한국이 집중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협력, 사이버 안보 공동 대응, 북한 정보 실시간 공유,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방식으로 싸운 겁니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외칠 때요. 한국은 우리는 안보 협력의 파트너입니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런던에 있는 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경제 전문 기자죠. 최근 동아시아 투자 동향 좀 알려줄 수 있어? 그가 보내온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요. 유럽 기업들의 동아시아 투자 비중이 확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투자 32% 증가, 일본 투자 18% 감소.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동료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정치 리스크 때문이야.
일본은 너무 불안정해 보여. 저는 그 말을 듣고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독도 외교로 얻으려 했던 건 뭡니까?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였습니다. 경제적 주도권 확보였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업들은 일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을 만드는 나라와는 장기 계약을 맺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다시 한국 외교 문서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던진 단 하나의 메시지를요. 그건 2023년 6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가 이렇게 말했죠. 대한민국은 분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듭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문장이 나온 직후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vs 일본,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동아시아 안보, 분쟁 제조국과 평화 기여국의 차이.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쓴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일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 것. 대신 자신들이 어떤 나라인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분쟁을 만들지 않는 나라. 협력을 파괴하지 않는 나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이미지가 전 세계에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주 금요일 도쿄의 한 국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측 패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역사적 정당성의 문제다. 그러자 청중석에서 한 유럽 기업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역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비즈니스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지금 한국은 안정적입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패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이겼다는 것을요. 싸우지 않고 이긴 겁니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칠 때마다요.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왜 일본과 이래야 하지? 라고 반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우리는 협력합니다 라고 행동할 때마다요. 세계는 한국과 일하는 게 낫겠어라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긴 단 하나의 전략 분쟁을 만들지 않는 것. 기사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현실이 제 질문에 답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기사가 나간 지 사흘 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 싱크탱크에서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동아시아 지역 불안정 요인 분석, 일본의 역할 재평가.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외교는 지역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을 공식적으로 문제 국가로 지목한 겁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지역 협력 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론. 동아시아 안보 협력의 중심축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역적 흐름이다. 불가역적 흐름.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뉴욕의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미국 쪽 반응이 어때? 동료의 답변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제임스, 지금 워싱턴이 난리야.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 무슨 회의냐고 물었습니다.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래.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입니까? 미국이 70년 넘게 유지해온 일본 중심 전략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로이터 통신이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인터뷰 한국 없이 동아시아 안보는 존재할 수 없다. 기사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건 한국의 정보력입니다. 중국 해군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도 한국 해군입니다. 일본은 중요한 동맹이지만 한국은 필수 파트너입니다. 필수 파트너. 이 단어와 중요한 동맹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필수는 없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는 있으면 좋다는 뜻이죠. 저는 그날 저녁 CNN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외교가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일본은 영토 분쟁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원하는 건 분쟁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한국은 그걸 제공했고 일본은 그 반대를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제 이메일이 폭발했습니다. 유럽, 호주, 캐나다의 정책 연구자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질문을 했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까요? 일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사람은 전직 NATO 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독도가 아닙니다. 회장이 숨죽였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누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그는 화면에 두 개의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왼쪽엔 일본 국기, 오른쪽엔 한국 국기.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와 함께 미래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그의 다음 말이 회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분쟁을 만드는 나라와 평화를 만드는 나라.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휴게실에서 한 독일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제 끝났어. 일본의 독도 외교는 완전히 끝났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습니다. 일본은 영토를 얻으려다 신뢰를 잃었어. 한국은 영토를 지키면서 신뢰를 얻었고.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수십억을 쏟아부었는데요.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전을 벌였는데요.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죠. 대신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독도 외교의 종말. 일본이 잃은 것, 한국이 얻은 것. 기사를 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흐름은 이제 멈출 수 없다고요. 일본의 독도 외교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일본 국내의 반응. 과연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제네바에서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면세점이 한산했습니다. 평소라면 중국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하는데요. 텅 비어 있었죠. 저는 면세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손님이 없으신가 봐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안 와요. 한국으로 다 가버렸어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벌써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까?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기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장사 어떠세요?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국 손님이 확 줄었어요. 특히 중국 손님들이요. 왜 그런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뉴스 보니까 정치 때문이래요. 독도 어쩌고 하면서 한국하고 싸우니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일본 경제 신문들을 펼쳤습니다.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행 항공편 예약 취소율 급증 한국행으로 대체. 일본산 수산물 수출 50% 급감 중국 바이어. 한국산 선호 도쿄 긴자 관광 매출 40% 폭락.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수치였는데요. 중국인 일본 관광객 수 전년 대비 62% 감소. 중국인 한국 관광객 수 전년 대비 89% 증가. 이건 단순한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이동이었죠. 저는 긴자로 나갔습니다. 긴자는 도쿄 최고의 쇼핑거리입니다.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가득해야 하죠. 그런데 한산했습니다. 명품 매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직원이 한 명 서 있을 뿐이었죠. 손님이 없으시네요. 직원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중국 손님이 안 와요. 다 한국 명동으로 간대요. 왜 그런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안전하대요. 한국이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전, 안정. 바로 그 단어들이었습니다. 일본이 독도 외교로 만들어낸 이미지는 뭡니까? 불안정, 위험, 분쟁. 그리고 관광객들은 그런 나라를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오사카로 이동했습니다. 오사카는 더 심각했습니다. 도톤보리 거리가 썰렁했습니다. 다코야키의 성지라 불리던 그곳이요. 한 식당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출이 60% 떨어졌어요.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정치인들은 독도 하는데 우리 같은 서민은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후쿠오카 항구의 수산물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출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바이어들이 일본산 대신 한국산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한 바이어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일본은 너무 정치적이에요. 비즈니스의 정치를 끌어들이면 안 되죠.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뭘 한 겁니까? 독도로 한국을 압박하려다가요. 자국 경제를 무너뜨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도쿄의 한 대형 면세점 체인이 직원 300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급감. 저는 그날 오후 기자회견장으로 갔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울면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치인들이 독도 때문에 싸워서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야 합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외교가 누구를 희생시키고 있는지 명확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 금요일 도쿄대학교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독도 외교의 경제적 영향이었죠. 한 경제학 교수가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독도 외교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손실은 3개월간 약 2조 엔으로 추산됩니다. 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관광 산업 피해 1.2조엔, 수출 감소 0.8조엔, 투자 위축 0.5조엔입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건 뭡니까?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넨의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독도 외교는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정부는 즉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건의가 아니었습니다. 재계의 정면 반발이었죠. 저는 그날 밤 한 일본 기업 임원을 만났습니다. 익명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전략을 바꿨습니다. 무슨 전략이냐고 물었습니다. 일본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요. 정치 리스크가 없는 곳으로 가야 살아남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독도로 얻은 게 뭡니까? 자존심입니까?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삽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치르고 있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도쿄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상황은 매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니케이 신문이 일면 톱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 항공사 3곳, 중국 노선 30% 감축 발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수요 급감이었죠. 저는 JAL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한 관계자가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행 항공권을 대량 취소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행을 예약하고 있죠. 얼마나 심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지난달 대비 예약 취소율이 73%입니다.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독도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어요. 화요일에는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특별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도쿄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의 글이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독도 외교의 치명적 오류. 기고문은 냉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외교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고립됐고 경제가 타격을 입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독도 외교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잃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기고문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수요일 오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약 500명의 대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독도 외교 중단하라,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 정치 게임으로 청년 일자리 뺏지 마라. 한 여학생이 확성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저는 내년 졸업입니다. 그런데 취업할 곳이 없어요. 면세점은 문 닫고 관광업체는 직원을 자르고 무역회사는 신입 채용을 중단했어요. 이게 다 독도 외교 때문입니까? 학생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정치인들은 책임져라.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일본의 미래 세대가 정부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일본 최대 무역회사인 미쓰비시 상사의 내부 회의록이 유출됐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그 회의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일본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한국 기업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이 이유입니다. 한 임원이 이렇게 발언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독도 외교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그 회의록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재계가 완전히 돌아섰다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NHK 프라임타임 토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패널로는 정치인, 학자, 기업인, 시민단체 대표가 나왔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독도 외교 계속해야 합니까? 정치인이 답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자 기업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칙으로 밥 먹고 삽니까? 제 회사 직원 50명이 이번 달에 해고됩니다. 독도 원칙이 그들 가족을 먹여 살립니까? 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독도 외교의 경제적 손실은 이미 5조 엔을 넘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고집입니까? 시민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체들이 신입을 안 뽑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SNS가 폭발했습니다. 독도 외교 중단하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완전히 지쳐 보였죠. 제임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도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이 돌아섰어요. 학계도 재계도 청년들도 모두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미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사히 신문이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도 외교를 중단해야 한다 68%. 정부의 외교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72%.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58%. 이건 단순한 여론 악화가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도쿄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서점 앞에 이런 책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독도 외교는 왜 실패했는가? 일본이 잃어버린 신뢰. 한 카페에서는 대학생들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미쳤어. 독도로 뭘 얻는다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한 회사원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 들어간대. 중국 사업이 다 날아갔어.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일본 내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정부와 국민 사이의 균열, 재계와 정치권의 충돌, 미래 세대의 분노. 모든 게 동시에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독도 외교. 일본은 독도로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 일본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일본 내부의 붕괴. 독도 외교가 만든 재앙. 기사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입니까? 아니면 더 큰 변화가 올까요?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CNN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제임스, 지금 당장 싱가포르로 와. 큰일이 터졌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어. 독도 관련해서. 저는 즉시 짐을 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독도 외교 전략 전면 재검토 시사. 일본 총리, 한국과의 관계 개선 암시. 독도 분쟁 종식 가능성.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국제 컨벤션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긴급 국제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회의장에는 30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였죠.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는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한국 주도, 중국 해군 감시 한국 협력, 사이버 안보 한국 기술,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 파트너십. 차관보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명확히 밝힙니다. 동아시아 안보에서 한국은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반면 일본의 독도 외교는 지역 불안정을 야기했으며 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일본을 비판한 겁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호주 외교장관이었습니다. 호주는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영국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영국은 동아시아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분쟁을 만들지 않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와 우리는 협력합니다. 네 번째는 독일 외교부 대표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안정을 제공하는 국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입니다. 발표가 계속될수록 명확해졌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이요. 그때 일본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장이 긴장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일본 정부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외교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지역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건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독도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했죠.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한 가지만 원했습니다. 평화와 협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분쟁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입니다. 회의장이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영토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랬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했고 안보 협력을 강화했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세계는 분쟁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나라를 선택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이 이긴 겁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프랑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승리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 차관이 답했습니다. 승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운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외쳤을 때요. 한국은 안보를 강화했습니다. 일본이 프레임을 만들 때요. 한국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일본이 분쟁을 일으킬 때요. 한국은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선택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NHK가 속보를 냈습니다. 일본 총리 독도 관련 외교 전략 전면 중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본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실용적 외교로 전환합니다. 영토 문제보다 지역 협력이 우선입니다. 이건 완전한 후퇴였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독도 전쟁의 종말 싸우지 않고 이긴 한국. 기사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뭔지를요.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신뢰받는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분쟁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요. 평화를 만드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새로운 흐름은요. 이제 멈출 수 없을 거라는 것이요. 싱가포르에서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과장이었습니다. 제임스, 특별 강연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독도 외교 승리입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옥스퍼드 강의실에 섰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죠.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독도 전쟁 싸우지 않고 이긴 나라. 여러분, 저는 지난 6개월간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일본은 독도 외교에 수십억 엔을 쏟아부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 학계, 정치권을 동원했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화면에 통계가 떴습니다. 일본의 국제 신뢰도 23% 하락, 한국의 국제 신뢰도 47% 상승, 일본의 경제 손실 5조 엔, 한국의 투자 유치 32% 증가. 일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신뢰, 경제, 국제적 입지를 모두 잃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북한 미사일 정보 80% 제공.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파트너.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미군 전략 자산 정비 체계 이전. 이게 한국이 한 일입니다. 독도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보를 강화했고 협력을 확대했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분쟁을 만들지 않는 것.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협력한다. 우리는 안정을 제공한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선택했습니다. 분쟁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나라를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죠. 그날 저녁 저는 런던 시내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제 노트북에는 마지막 기사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국제 분쟁을 취재해온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신뢰받는 나라가 이깁니다.
일본은 독도로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 일본 자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했습니다. 협력했습니다.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독도 전쟁은 끝났습니다. 승자는 한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애초에 싸운 적이 없으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새로운 외교의 패러다임입니다. 분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협력으로 신뢰를 얻는 것.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설득하는 것. 그것이 21세기 진짜 승리입니다. 저는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존경받는 나라라는 것을요. 기사를 제출하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쿄에서 본 일본의 독도 외교, 싱가포르에서 목격한 한국의 반격,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던 순간, 일본 내부가 무너지던 장면, 그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기사가 가디언 일면에 실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르몽드, 뉴욕타임스.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독도 전쟁에서 승리했다 싸우지 않고 이긴 새로운 외교의 시대 신뢰가 힘을 이긴 순간. 그날 오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임스 씨, 한국 외교부입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사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그 사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변화는 단순히 독도 문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협력이 대립을 이기는 시대, 신뢰가 힘을 이기는 시대, 평화가 분쟁을 이기는 시대. 한국은 그 시작을 보여줬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정은 계속될 겁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요. 싸우지 않고도 존경받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진짜 강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완벽하게요.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신뢰받는 나라가 이깁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존경받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진짜 강국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이런 감동 스토리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